향긋한 티타임의 여유. 여기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이번에는 공선욱 작가의 가리봉 연가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가리봉 연가. 공선욱. 명화는 눈을 떴다. 사방이 꽉 막힌 데다가 빛이 들어오는 곳이라고는 출입문 위에 끼워진 손바닥만한 반투명 유리뿐이라서 시간을 가늠하긴 힘들다. 그나마 그 출입문조차도 이쪽 방과 저쪽 방 사이에 놓인 좁다란 복도로 나 있어서 명화가 묵는 이 방에 햇빛이 들 날은 없다. 명화는 눈을 뜨자마자 반사적으로 휴대폰부터 찾는다. 사실 그 휴대폰이야말로 명화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다. 잠을 자면서도 명화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잠드는 버릇이 있다. 언제라도 벨이 울리면 명화는 반사적으로 눈이 떠진다. 명화는 이곳 가리봉동 조선 쪽의 노래방들에서는 거의 가수로 통했다. 밤이면 이 노래방 저 노래방에서 명화에게 연락이 왔다. 노래방뿐만이 아니었다. 이따금 소라나 민들레에서도 휴대폰을 통해 아르바이트 제의가 들어오고는 했다. 그러니 명화에게 휴대폰은 없어서는 안 될 생계수단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휴대폰에 새겨진 시간은 오전 10시다. 밤에만 불기가 들어오는 이 여인숙은 이 시간쯤이면 벌써 방바닥의 온기가 거의 사라진다. 눈은 떠졌지만 명화는 도통 일어날 수가 없다. 몸이 찌뿌드드하고 무거운 것이 아무래도 어젯밤 무리를 하긴 한 모양이다. 목 울대 부분이 따끔거리고 아프다. 고지린 편도선이 또 부은 것이 틀림없다. 으슬으슬 춥고 사지가 꼭 누구한테 작신 얻어맞기라도 한 것처럼 욱신거린다. 이럴 때는 병원에 가서 주사 한 대만 맞으면 직방일 텐데 그 돈조차도 아까워 명화는 그냥 가만히 누워만 있다. 누워있으면 이상하게 지금 남편이 아닌 옛날 남편 생각이 난다. 지금 남편인 전라도 총구석 사내 김기석이 얼굴은 안 떠올라도 흑룡강 해림에 두고 온 전 남편 용철이가 생각나는 것이다. 그 용철이와의 사이에 낳았던 아기 생각도 난다. 제 딸 향미는 지금 용철이 새 각시하고 잘 살고 있을까? 그 여자가 향미한테 못되게 굴지는 않을까? 향미는 얼마나 컸을까? 향미 새엄마 되는 여자는 남편이 한국으로 돈 벌러 간 사이에 명화 남편 용철이와 일을 저질러 버린 터였다. 사실 전라도 남자 기석이한테 정이 붙지 않았던 것도 다 두고 온 딸 향미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용철이야 어차피 이혼을 한 사이여서 일부러 생각하려고 하지 않은 이상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데 딸 향미만은 밤이고 낮이고 눈에 밟혀 명화가 새 생활을 시작하는데 여간 장애물이 되는 게 아니었다. 더군다나 기석에게 처녀라고 속이고 결혼을 했는데 그것이 탄로가 날까봐 노상 불안한 데다가 땅 한마지기 없이 가난한 주제에 애를 낳으라고 들볶는 시부모에 부모 없는 조카까지 딸린 생활 능력도 없는 남편에 그곳 전라도에는 명화가 정부치고 살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명화는 가리봉 오거리, 동네 반점에 승혜가 말한 것처럼 나쁜 마음을 가지고 기석이하고 결혼을 했던 것은 아니었다. 바람을 피운 남편 용철이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한시바삐 고향을 떠나고 싶었고 무엇보다 간암에 걸린 오빠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에 누군가는 어디로든 가서 돈을 벌어야 했던 것인데 그때 마침 한국으로 올 기회가 생겼던 것이다. 어느 날 한국에 가 있던 외사촌이 농촌 총각과의 결혼을 알선한다는 어떤 단체 광고를 서울의 전철 안에서 봤다는 소식을 전화를 통해 전해 주었다.
한국으로 가고 싶긴 하지만 외사촌처럼 불법 체류자로 살아갈 자신도 없는 데다가 자신도 고향에서 농사를 지어 봤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농사 짓고 살 자신이 있어 결혼을 결심했던 것인데 맞선 자리에서 기석의 어눌한 태도를 명화가 마음에 안 들어 하자 중매를 선 단체 사람이 명화가 결혼만 해준다면 처갓집 식구들까지 다 한국으로 불러들일 수 있고 오빠 병까지 치료해 준다는 말을 했다. 결혼을 할 당사자 입에서 나온 말도 아닌데 왜 그때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던 것일까? 단체 사람의 그 말만 믿고 결혼을 했던 것이 명화는 지금도 후회 막급일 뿐이다. 결혼 생각 않고 악착같이 돈을 벌었으면 지금쯤 명화도 외사촌이나 복례 반점 승혜만큼은 벌고도 남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오빠를 그토록 허망하게 저 세상으로 보내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 때문이었다. 명하더러 한국 국적 얻으려고 순진한 한국 남자 꼬셔서 위장 결혼을 했던 게로구나 라고 말하며 명화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우리 중국 동포들 인상이 더 안 좋아지는 거라던 승혜는 저 자신이 요즘 미국 시민권을 가진 교포와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들어갈 꿈을 꾸고 있는 중이었다. 그런데 그 교포가 나이 많은 장애인이라고 했다. 승혜야, 어차피 결혼이 목적이 아니라 미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니까 남자가 어떤 사람이라도 상관없을 테지만 교포라는 남자는 승혜를 어떤 마음으로 생각하는지가 명화는 좀 아리송했다. 승혜는 훈춘 삼도 구진에서 온 30살 노처녀인데 서울 온 지 올해로 6년이 되었다고 했다. 명화가 배 사장이라는 사람을 따라 5년밖에 안 살았어도 지긋지긋해진 전라도 땅을 야반 도주하다시피 떠난 것이 3년 전이다. 그래서 승혜는 한국에 온 지는 명화와 엇비슷하지만 서울 생활에서는 명화보다 선배가 되는 셈이다. 명화가 배 사장의 꿰매에 빠져 전라도에서 같이 올라온 이웃에 사는 미정이 엄마 서영자한테까지도 연락하지 않고 이곳 가리봉동까지 온 지는 2년이 넘었다. 배 사장이 그랬다. 한 동네에서 올라온 서영자와 함께 움직이면 언제 남편한테 잡히게 될지 알 수 없으니 이쯤에서 그 여자는 떼어내 버려야 한다고. 남편에게 잡히는 날에는 돈 버는 일은 고사하고 위장 결혼으로 낙인 찍혀 쇠고랑을 차게 될지도 모른다고. 나쁜 사람, 배 사장이라고 혼자서 일을 갈다가도 생뚱맞게 어찌 생각하면 배 사장이란 사람도 영 나쁜 사람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불쑥 솟아나기도 한다. 그렇지 않고 진짜 배 사장이 나쁜 사람이었다면 어째 자기만 이곳 가리봉동으로 데리고 왔을까 싶은 것이다. 미정이 엄마 서영자도 그리 못생긴 편은 아니니 두 여자를 북경 노래방에 팔아 넘겼으면 훨씬 더 많은 돈을 챙겼을 텐데 말이다. 배 사장은 명화를 북경 노래방에 넘겨주고 나서 나는 내가 정말 좋아서 너한테만 특별히 보수도 좋고 일할 환경도 더 좋은 이곳 가리봉동으로 데려온 거라고 말했었다. 그렇지만 이제 배 사장과도 인연이 끊어졌다. 어느 날 배 사장이 온몸을 비비 꼬면서 몹시 급하다고 하기에 뭐가 그리 급하냐 했더니 소변이 급한가 보다고 생각했던 명화 짐작을 벗어나 돈이 급하다 했다. 사람이 멀쩡한 정신으로 제 코를 제가 벨 수도 있다더니 제 손으로 선선하게 방 보증금까지 빼내 빌려주었다. 금방 갚을 거라던 돈을 안 갚아주니 여인숙 생활을 전전하던 며칠 명화가 빨리 돈 갚으라고 짜증을 냈더니 적반하장으로 내가 언제 돈 주라 했느냐 내 손으로 줘놓고 뭘 달라느냐고 욕설을 뱉어주고는 그 길로 영영 명화 앞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쁜 배 사장이 명화를 미우면서도 잊을 수가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배 사장이 제 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돈 갚아 주라는 소리 같은 건 안 할 테니 제 곁에서 떠나지 말라고 애원하고 싶어지기도 한다. 가진 것만 없지 명화 저한테 그리 나쁜 짓 하지도 않은 기석이는 생각나지도 않으면서 왜 배 사장은 잊지 못할까? 기석이는 제게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서일까? 배 사장은 명화에게 사랑한다고 속삭였다. 어쩌면 명화는 배 사장보다도 그리고 그 누가 됐건 전 남편 용철이도 법적인 남편 기석이도 하지 않은 사랑한다는 바로 그 말이 듣고 싶은 건지도 모른다. 사랑한다는 그 말이 거짓말인 줄 번연히 알면서도 아니 거짓말이어도 좋으니 누군가 나타나서 명화 씨 당신이 좋다고 심수봉 노래처럼 못 견디게 내가 좋다고 속삭여주는 사람만 있다면 그러면 명화는 당장이라도 간이고 쓸개고 다 빼어줄 수 있을 것만 같다. 그럴 것 같으면서도 또 명화는 진저리를 친다. 미쳤지. 내가 미쳤어. 하면서 제 머리를 툭툭 친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제 마음을 저도 잘 알 수가 없다.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극심해질 때면 승혜는 오히려 명화를 부러워하기도 했다. 그러면 명화는 그 못난 김기석이 옛다, 너나 가져라 하는 마음이 들어 혼자서 비식비식 웃음이 다 나오는 것이다. 돈 없는 데서 살기 싫은 건 중국이나 한국이나 어디나 다 한 가지였다. 사삭사삭 하는 발소리가 명화 방문 앞에서 멈춘다. 이윽고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 계산하고 나가시오. 신도 여인숙 주인 남자의 퉁명스러운 목소리다. 명화가 잠자리에서 깨어난 시간에 맞춰 여인숙비를 계산하라고 체근하는 것이 그 남자는 오전 내내 명화방 쪽으로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모양이다. 어제 명화가 하루 반값 13,000원을 계산하지 못한 것은 주인 남자가 너무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한번 술 취한 주인 남자에게 돈을 지불했다가 아침에 왜 돈도 안 주고 공짜 잠을 자느냐는 애먼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었다. 싸봤댔자 1, 2천원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집이 다른 집들보다는 싼 편이라서 가끔 이용하곤 하는 집이었다. 배 사장에게 사기를 당한 이후 명화는 아직 방을 얻을 만한 목돈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 집은 싼 맛은 있는데 주인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뿐더러 그 흔한 텔레비전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이 흠이라면 흠이었다. 명화는 문을 열어보지도 않고 지폐 13,000원을 문틈으로 내밀었다. 남자는 어쩌면 명화가 잠든 내내 행여 돈도 안 내고 명화가 도망칠까봐 본인은 잠 한숨도 못 자고 명화가 깨어나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도 몰랐다. 그것을 생각하자 아픈 와중에도 쿡쿡 웃음이 나왔다. 주인 남자의 살쾡이 눈 같은 눈이 오죽이나 명화 방문만을 향하고 있었을까. 저 방에 잠든 년이 필시 1박 대실료 13,000원을 떼먹고 도망치진 않을까 하고서 말이다. 그러나 저러나 돈도 지불했겠다. 12시까지는 이 방 주인이 될 수 있으니 명화는 앞으로 2시간을 이 방에서 더 누워있다 나가기로 하고 땀과 때에 찌든 이불을 목 밑까지 끌어당겼다. 비가 온다. 미로와 같은 골목길에서 그리고 또 똑같은 모양으로 4, 5층까지 올려진 다세대 주택들 속에서 경수가 사는 집을 찾기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이곳 가리봉동에서 밀링 일을 하는 경수가 생애 최초로 경수 말로는 번듯한 전셋집을 구했다고 모처럼 일이 빨리 끝났다는 토요일 오후인 오늘 초대를 해서 온 길이다. 평일은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 반까지 일을 하고
토요일은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을 한다고 했다. 그렇게 일을 해서 경수는 한 달에 100만 원을 번다. 처음 봤을 때 그렇게도 시커멓던 아이가 공장에서 일을 하는 10년 새에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버렸다. 쇠가 깎이듯이 몸도 축났다. 핏기 없는 얼굴과 살집 하나 없이 얄팍한 몸을 흔들거리며 선하게 웃는 경수를 볼 때마다 한은 도대체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기분이 들고는 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손을 덥석 잡아줘야 할지, 그 가는 멸치 같은 몸을 안아줘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그저 아무데나 데리고 들어가 밥이나 한 그릇 사주고는 쓸쓸하게 헤어지고 마는 것이다. 비가 오는데도 땀이 난다. 집들이 선물로 산 화장지 상자를 잡은 손이 땀으로 미끌거리고 경수 아들에게 줄 과자 봉지가 비에 흠씬 젖었다. 경수는 한이 맨 처음 사진 일을 시작할 무렵 취재를 갔던 전라도 곡성에서 만났는데 그때 경수는 그곳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그 소년이 지금 훌쩍 자라서 30대 초반에 가장이 되었다. 곡성의 한 산골 마을에서 만났던 경수는 대학을 꼭 가고 싶지만 제 실력과 그리고 제 집 형편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며 눈에 눈물을 보였던 소년 가장이었다. 경수 부친은 그때 이미 시한부생을 살고 있는 간경화 말기 환자였고 경수 모친은 그보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난 상태였으므로 경수는 제 손으로 밥을 해먹으며 겨우겨우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 지금도 하는 18살 경수가 했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경수는 말했다. 아버지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그래서 간이 달라버린 거예요. 어머니요? 아버지 때문에 농약 마셔버렸어요. 제초제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희망이 없었던 거예요. 삶에 대한 희망이요. 저요? 안 죽으려면 서울로 가야죠. 아저씨 그거 알아요? 여긴요. 죽음의 땅이에요. 왜냐면 나라에서 돌봐주지 않잖아요. 킬링필드라고 아시죠? 바로 그거라고요. 죽지 못해 사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여긴 맨날 그런 사람들만 산다고요. 경수가 제 누나들이 서울 가리봉동에 공장일 다닌다고 하더니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서울로 올라와 그 뒤부터 쭉 쇠를 깎는 밀링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경수를 만나고 온 그때도 물론 하는 기고하는 어떤 매체에도 경수에 대한 이야기는 쓰지 못했다. 경수의 슬픈 사진을 세상에 내놓지 못했다. 한의 카메라 렌즈에 잡힌 무수한 슬픈 얼굴들과 한 가지로 경수의 슬픈 얼굴도 끝내 인화되지 못한 필름 속에 갇혀 있을 뿐이다. 그때 경수는 한에게 아저씨 책에 사진 나오면 보내주실 건가요? 하고 수줍게 물었다. 한은 기꺼이 그러마고 했다. 그때가 아마 한의 나이 지금 경수만 할 때였던 것 같다. 세월은 정말 무지막지하게 흘러간다. 그리고 세월이 가는 만큼 세상의 슬픈 얼굴은 새로운 슬픈 얼굴들로 대체되어 끊임없이 존재하고 그 슬픈 얼굴들은 또 끊임없이 한에게 묻는다. 사진 보내주실 건가요? 그런데 어쩌자고 하는 그 사진들을 한 번도 그 사진 주인들에게 보내주지 못했을까? 그리하여 순 공갈배 사진사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경상도 춘향 땅에서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10살 영주가 그랬다. 영주는 날마다 할머니 따라 고추밭에 가는 아이였다. 고추밭에 갔다 와서 할머니와 단둘이 감자를 많이 넣은 밥을 먹고 나서는 배를 깔고 엎드려 꼬박꼬박 일기를 썼다. 그 일기가
어린아이의 일기라기보다 한 농사꾼의 농사일지 같았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영주는 썼다. 오늘 청양고추 색은 땄다. 그러면 할머니가 장에 가지고 나가 팔면 돈이 10,000원 생긴다. 요소 비료 한 푸대 사고 그러면 할머니가 붕어빵도 사주신다. 찐뜨기 약도 사고 나면 그렇다. 지난 여름 그곳을 지나가다 그냥 지나기가 허전해서 영주가 사는 오두막에 들렀더니 그날도 작년과 다름없이 할머니 따라 밭에 갔다 온 영주가 천리나 눈을 흘기며 그랬었다. 아저씨는 순 공갈배 아저씨예요. 우리 할머니가 지난번 불국사에 놀러 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돈만 받아먹은 사진사가 사진도 안 보내줬는데 그 아저씨같이 아저씨도 순 공갈배 사진사 아니에요? 이제는 4학년이 된 영주가 어찌나 야무지게 한을 타박하는지 그 뜨거운 여름에 그렇잖아도 달아오른 얼굴이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렸다. 서울로 돌아와 영주가 찍힌 슬라이드 필름을 찾아내 라이트박스에 올려놓고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제 5학년이 되었을 영주가 사진을 찍는 한을 돌아보며 웃고 있었다. 우는 듯 웃고 있었다. 가슴 한 끝이 저려와서 한은 얼른 라이트박스 불을 껐다. 영주는 이따금 한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전화도 했다. 교육 잡지에 기고를 할 때 취재권으로 만나서 형 아우 인연을 맺은 영주 담임 선생한테서도 영주가 아직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는 전가를 받았다. 영주 담임 이민우 선생의 아직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한의 가슴을 턱 막히게 했다. 아직은 영주가 할머니와 살고는 있는데 수년간 알아온 관절염에 영주 걱정으로 밤에도 편한 잠 못 주무신다던 노인인데 영주 시집 갈 때까지만 살 수 있다면 좋겠다고 했다가 너무 욕심부리면 하늘이 벌 줄지도 모르니 그러면 영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으로 바꿨다가 영주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눈물 짓던 김유분 노인. 한은 언제쯤 그곳에 다시 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 영주는 편지에다 썼다. 아저씨, 이곳은 지금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온 세상이 소미불을 덮어쓴 것처럼 포근하답니다. 나는 눈썰매도 타고 싶지만 비료푸대가 없어서 그냥 엉덩이로 타고 다녔는데 그래도 재밌어요. 아저씨도 꼭 오시고 아줌마도 꼭 오세요. 꼭꼭 오세요. 그 편지를 받은 이후에도 한은 눈이 와서 포근하다는 춘향에 갈 수가 없었다. 답장도 못하고 메마른 전화 한 통화 해준 것이 고작이었다. 어쩌면 영주도 지금 한이 찾아가고 있는 경수처럼 한이 찾아가지 않는다면 다 큰 큰애기 되어 제 신랑감 데리고 나타날까? 그때나 만날 수 있을까? 그럴 수만 있어도 좋겠다고 한은 생각했다. 이따금 해주는 전화, 이따금 보내주는 화경품이 영주에게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인가? 영주에게 희망의 근거가 될 만한 그 어떤 것도 자신이 줄 수 없다는 사실이 한에게 또 하나의 절망이 되고 있음을, 그러나 그 절망 또한 제 각박한 일상 속에서 수시로 잊혀지는 성질의 절망임을 한은 알고 있었다. 도저히 집을 찾지 못하고 전화를 했다. 바로 위라는 경수 말에 다세대 주택들의 숲속에서 위를 올려다보니 5층짜리 건물 맨 위 창문에서 경수 아내가 아이를 안고서 밑을 내려다보고 있다. 다세대 주택 출입구로 막 들어서는데 지하에서 기계들의 소음이 들려온다. 계단 참에는 부직포 뭉치들이 수북이 쌓여 있다. 주상복합이란 게 있다더니 여긴 주공복합이냐?
인형 공장이에요. 그래도 우리 집은 5층이라 소리가 덜 나긴 하지만 날마다 5층 계단 올라다니다 보면 무슨 등산을 하는 것 같다니까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경수 입이 해벌어져 있는 것이 아무래도 2,500짜리 이 전셋집을 장만하게 된 것이 딴에는 기쁜 모양이었다. 형, 이제 저 날마다 따순 물로 우리 아들하고 목욕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날마다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경수의 말이 한에게도 실감나기는 마찬가지였다. 한이 맨 처음 보일러가 설치된 전셋집을 구해 들어가서 맨 먼저 온 가족이 따뜻한 물로 목욕부터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니까. 10여 년 전에는 아저씨였다가 지금은 형이 되어 있긴 했지만 말을 하다 말고 얼굴을 살짝 붉히는 것이 한에게 경수는 여전히 전라도 곡성 산골 소년으로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5년 전에 경수는 지금의 제 아내를 한에게 소개시키며 대뜸 우리 형이야 그랬다.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된 경수 같은 동생이 생긴 게 한도 기분 좋았다. 간호보조원 출신인 경수 아내 미수는 요새 구로성당 옆에 있는 파랑새 공부방에서 임시 교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4살 먹은 경수 아들 강산이가 미순이 차려놓은 음식상 앞에서 자꾸 머리를 득득 긁어댄다. 미순이 부끄러운 듯 한의 눈치를 보며 강산이를 목욕탕으로 데려간다. 경수가 미순에게 묻는다. 애기한테 이 약 안 쳤어? 이라니 요새도 이가 있니? 요새 강산이 엄마가 공부방에 강산이를 데리고 다니거든요. 아마 거기서 옮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근지럽네. 하여간 온 식구가 요새 이 때문에 밤에는 이 잡는 재미가 쏠쏠하다니까요. 제 아내 눈치를 슬쩍 보며 말끝을 맺는다. 경수 말과 행동이 재미있어 한이 웃는데 문득 경수가 노란 표지의 책을 한 권 내민다. 제 말이 가짜가 아니란 게 이 책에 나와 있다니까요. 제 처가 애들 글 모아서 묶어놓은 건데요. 애기들이 나보다 글을 더 잘 쓰대요. 글을 내미는 경수 얼굴이 또 붉어진다. 거기에 분명히 허영무라는 아이가 쓴 글에 이 어쩌고 써 있을 겁니다. 옛날 등사기로 밀어 만든 책 같은 햇살이라고 손글씨체로 씌어진 책은 파랑새 공부방 아이들의 글 모음집이다. 짜장 떡볶이 만들기 조인영 씀. 나는 오늘 공부방에서 짜장 떡볶이를 만들었다. 나는 폭주족끼리 2조를 했다. 고추장 2숟갈, 춘장 1개를 가지고 했다. 설탕을 넣는데 설탕이 가스에 떨어졌다. 이제 짜장 떡볶이를 시작했다. 식용유를 뿌렸다. 춘장을 넣고 물을 넣어 짜장물을 흔들흔들하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떡볶이를 뜯어서 냄비에다 넣는다. 짜장 떡볶이가 익으면 맛있게 냠냠 먹는다. 꽃만두 만들기 조인영 씀. 먼저 밀가루 반죽을 하고 당근즙 주황색이다. 녹색에는 오이 시금치색이다. 두부김치 비빈 걸 넣는다. 양파도 넣는다. 세모로 접어 쟁반에 놓는다. 펄펄 익으면 맛있게 냠냠 먹는다. 미순 씨, 언제 인영이가 만든 짜장 떡볶이랑 예쁜 꽃만두랑 냠냠 맛있게 먹을 수 있나요? 인영이 엄마가 중국 연변에서 왔는데 지금 오거리에서 그런 거 만드는 식당 하잖아요. 형수가 거든다. 형, 내가 일하는 공장 옆에 중국 동포가 하는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진짜 오리지널 중국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따고 쓰라고 있거든요. 야채를 돼지 기름으로 지글지글 볶은 건데
우리같이 쇳가루 먹는 사람들한테는 기름진 음식들이 좋다고 해서 자주는 아니고 몇 번 먹어봤는데요. 거기 가서 또 한 잔. 여전히 미순의 눈치를 보는 품이 한의 눈에 그리 보기 싫지는 않다. 아니, 남편은 눈치 주지 않는 아내 눈치를 보고 그 아내는 또 눈치 주지 않으면서 눈치를 주는 척하는 품들이 오히려 행복해 보이는 것이 한에게는 여간 다행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가난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는 모습을 무수히 보아온 한이었다. 가난은 사람을 황폐하게 만들기도 하고 난폭하게 만들기도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했다. 가난은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렸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의 가정을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무기는 사랑뿐이었다. 그 사랑이 경수 부부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이냐. 부자들의 사랑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사랑이 한에게는 그래서 더 눈물 나는 사랑이다. 돈도 받쳐주지 못하는 것을 사랑이 받쳐주지 않는가. 가난한 사랑이 경수를 따라 가리봉 오고리로 나서는데 밖은 그새 저녁 어스름이 내리고 있고 비는 어느덧 그쳐 있다. 기석은 미정이 아빠 달곤을 따라 서울로 온 지가 두어 달쯤 되었다. 서울 남부터미널 옆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 가서 일당 벌이라도 하자는 정갈이 아는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달곤의 말에 따라 나선 길이었다. 지난 겨울 달곤으로부터 너도 돈도 벌고 내 마누라를 찾아야 할 게 아니냐는 말을 듣고 기석은 마누라는 찾지 않아도 돈은 벌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마누라를 찾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는가마는 제 앞에서 말들은 안 해도 오죽 못났으면 여편네 하나 건사를 못하고 도망을 가게 했느냐는 동네 사람들의 말없는 말이 우세스러워서라도 마누라 찾아 나선다고 부산을 떨고 싶지가 않았다. 그러나 기석이 명화를 찾아 나서지 않은 진짜 이유는 사실 따로 있었다. 그 이유라는 게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는 되었다. 첫째로 마누라를 찾아 나서려도 돈이 없었다. 둘째, 그 마누라 찾아온다 해도 자기에게 돈이 없다면 다시 도망가지 못하게 할 자신이 없었다. 셋째, 이제 세상 만사 다 싫고 개나 키우며 혼자 살고 싶었다. 미정이 아빠 달곤이 동네 사람 눈치 보이게 술이나 퍼마시며 가만히 엎어져 있지 말고 마누라들이 집 나간 같은 처지로서 함께 객지로 나가 돈을 벌자고 했을 때 기석은 달곤에게 제 심정을 있는 그대로 말했다. 마누라도 찾을 겸 돈을 벌러 1년 내 객지를 떠돌아 달곤이 돌아온 것은 지난 겨울이었다. 처음에 달곤은 기석이 처 명화가 제 처 서영자를 꼬드겨 도망을 갔으니 그 책임을 기석이 져야 할 것이 아니냐며 기석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댔었다. 달곤은 제 처갓집에 가서도 그 행패를 부렸다고 했다. 하여간 미정이 엄마가 집을 나가고 난 뒤 김달곤의 폐악으로 여러 사람들이 낭패를 보고 있는 중이었다. 달곤의 그 행패에 기석도 어느한 깐에는 지지 않고 미정이 엄마가 집을 나간 건 순전히 김달곤이가 미정이 엄마한테 지금 나한테 하는 것과 똑같은 행패를 부렸기 때문이라고 맞받아 쳤다. 나이는 달곤이 2살 위지만 학교는 똑같이 다녔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달곤은 기석을 만만하게 대했다. 원래가 어리숙한 데가 있는 데다가 기석이 내가 원래 화전민이었다가 이 마을로 소개되어 온 아이라서 기석은 어려서부터 동네에서도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았었다. 기석의 모친에게 동네에서 제일 잘해주는 사람은 달곤이 모친인데 반해 기석을 제일 괴롭히는 사람은 달곤이었다. 달곤의 모친을 생각해서 아무리 달곤이 못되게 굴어도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는데 그때만은 그래지지가 않았다. 어려서의 감정까지 폭발하여
두 사람이 치고받고 싸움을 하자 동네 사람들이 혀를 차며 못난 것들이 못난 짓은 쌍으로 하고 자빠졌다며 욕을 해대는 통에 싸움도 그만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그 뒤에 달고는 농사일과 아이들을 제 늙은 부모에게 맡기고 객지로 떠난 것이었다. 미정이 엄마가 집 나간 것을 달고는 기석에게 책임지라 하지만 기석은 제 인생이 이렇게 망해버린 것은 다 김달곤이 너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차마 그 말만은 할 수가 없었다. 달곤에게 그 말을 하게 되는 순간 달곤이 또 제 멱살을 잡게 될까봐 기석은 겁이 났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잠시 쉬는 참에 철근 더미에 주저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달곤이 든든한 느낌마저 불러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수시로 변하는 제 마음을 저도 잘 알 수 없는 기분이 든 것은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었다. 절대로 찾아 나서지 않을 거라 그렇게 다짐해 놓고 나서도 슬그머니 아내 명화를 찾아 나서고 싶은 마음이 도지던 바로 그 순간에도 기석은 정말 제 마음 저도 잘 알 수 없었다. 달곤이 돈도 벌고 마누라도 찾아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한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온밤 내 뒤치다가 다음 날 잔치라고 할 것까지도 없지만 어쨌든 달곤의 모친 칠순에 부조할 것은 없고 계란 한 판을 들고 갔을 때 이미 기석은 달곤을 따라 나서리라 결심을 하고 있었다. 전날 밤 부모 없이 할머니 손에 자라는 조카 수키가 한 말이 기석에게 그런 결심을 하게 했다. 두 사람이 마을을 나설 때 마을 사람들이 두 남자의 장도를 빌어주는 의미에서 막걸리 한 동이에 돼지는 못 잡더라도 마을 아이들이 잡아놓은 토끼 고기로 성대한 작별언까지 베풀어 주었던 것이 바로 2달 전이었다. 고향을 떠나던 정월 20날 찬바람 속에서 손을 흔들던 조카 수키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 원래는 함께 살았는데 기석이 결혼을 하여 재금을 낳다가 IMF 나고 빚을 내 키우던 소금마저 폭락하자 영수는 온다 간다 말없이 집을 나갔고 형은 제 무덤 제갑하고 음독을 했다. 기석이마저 아내가 집을 나간 뒤에 재금을 낳던 제 집은 개 키우는 축사로나 쓰고 저는 다시 본가로 들어갔던 참이었다. 수키는 이제 겨우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삼촌인 기석에게 책도 읽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했는데 기석은 수키하고 보내는 그 시간이 제가 살아온 세월 중에 가장 행복했다. 물론 명하와 결혼을 했을 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명하도 결국은 기석에게 고통만을 안겨주고 떠난 사람 아닌가. 기석이 달곤을 따라 나서기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어쩌면 제 어린 조카 수키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 어린 것이 그랬던 것이다. 삼촌, 돈 많이 벌어서 나 초코우유도 사주고 딸기 우유도 사주고 바나나 우유도 사주라. 그리고 또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예쁜 것도 많이 많이 사주라. 소원이다. 응? 개 금은 떨어지고 소금은 올라갔다. 형은 소금이 폭락하자 수키 엄마도 없고 돈도 없는데 이제 살아갈 기력이 없다고 말하고 나서 술에다 농약을 타서 먹고 결국 죽어버렸다. 아무리 개 금이 똥값 되었어도 자신조차 죽을 수는 없었다. 제가 죽어버리면 수키의 소원을 들어줄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으므로 기석은 죽기보다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돈 많이 벌어서 수키한테 정말 초코 우유랑 딸기 우유랑 사다 줘야 하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정말 그 생각 하나만으로 고향을 떠났던 기석이었다. 얼핏 명화를 찾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긴 했지만 스스로 도리지를 쳐버리곤 했던 것이다. 더구나 달곤도 미정이 엄마를 찾아내고도 너무도 달라져 버린 미정 엄마를 끝내 고향에 데려오지 못했다지 않은가.
기석이 명화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명화가 용자 짝이 안 나 있으리라는 장담을 할 수가 없지 않은가. 달고는 요새 숙소로 쓰고 있는 여관 옆 여왕벌 호프집 여자와 붙어 지내느라 숙소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다. 조만간 여왕벌 호프집 여자는 미정이의 새엄마가 될지도 모른다. 만약에 여왕벌 호프집 여자가 미정이의 새엄마가 된다면 미정이와 미정이 동생 영기는 어떻게 될까? 그 여자의 인상이 기석은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무엇보다 이제 용자는 어떻게 될까? 달곤이 들어오지 않는 밤에 기석은 혼자서 웅크리고 앉아 집에 두고 온 늙은 부모와 조카 수키와 미정이와 미정이 동생 영기와 그 아이들의 엄마 용자를 생각했다. 그러면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슬퍼져서 눈물이 났다. 눈을 뜨고 있으면 눈물이 자꾸만 샘솟듯이 솟아나서 기석은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언젠가 그날도 그렇게 눈을 질끈 감고 웅크리고 있는데 불쑥 달곤이 들어왔다. 달곤이 왜 그러고 있느냐고 물어서 사실대로 미정이와 영기와 용자가 불쌍해서 그러고 있다고 했더니 달곤이 대번에 기석을 두들겨 패는 것이었다. 그런 날 밤에는 산에 살던 어린 시절에 산에 나무하러 온 용자한테 제가 대신 나무를 해주던 때에 꿈을 꾸었다. 그런 꿈을 꾸고 난 아침에 용자가 불쌍하고 달곤이 미워서 기석은 늘 먹지 않은 아침밥이지만 그 아침에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곧장 일터로 갔다. 속이 치받쳐 올라와서 물 한 모금도 넘어가질 않는 날이 그렇게 가끔 있었다. 기술자가 아닌 사람은 기석이만 빼고 거의 중국에서 온 인부들이었다. 그 인부들 중 기석이와 함께 조공일을 하는 중국 해림에서 왔다는 용철이가 오늘도 기석이 옆에 찰싹 달라붙는다. 그 녀석은 기석이 연변에서 온 여자와 결혼을 했다가 바로 그 여자한테서 버림을 받았다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 난 뒤부터는 기석을 별스럽게 살갑게 대했다. 기석이 짐작건대 필시 달곤에게서 들었을 것이 틀림없었다. 집 나간 명화 때문에라도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무조건 싫어지는 기석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용철은 기석에게 제 고민까지 스스럼 없이 말하는 것이 아무래도 용철은 이곳에서 기석이 제일 마음에 드는 모양이었다. 왜 안 그렇겠는가? 한국 사람 모두 조선족 부려먹는 땅에서 조선족한테 버림을 받은 사람이 있으리라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는가 말이다. 한국 사람 밑에서 늘 움츠려 있던 용철의 마음은 조선족한테 버림을 받고 움츠려 있는 기석에게 동질감이 느껴지는 동시에 약간의 우월감마저 들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 내일 모처럼 쉬는 일요일인데 오늘 약속 없으면 내가 기석 씨한테 명태볶음 요리 한번 사지요? 일하기도 바쁜데 용철은 기석이 옆을 스칠 때면 꼭 말 한마디씩을 건넨다. 기석은 벽돌만 날랐다. 다시 용철이 스쳐가며 기석에게 눈웃음을 슬쩍 웃는다. 말 없는 게 승낙이지요? 얼굴은 시커먼데 금태 안경을 쓴 용철이 기석은 아무래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저자가 왜 나한테 요리를 다 산다는 걸까? 은근히 불안해지기도 한다. 기석이 불안해하는 기색을 읽었는지 용철이 자기가 어제부터 단식을 끝냈는데 그 단식 끝낸 기념으로 내일은 쉬는 날이겠다. 오늘 누군가와 코가 삐뚤어지게 술을 마시고 싶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단식 끝낸 기념식을 기석이와 하고 싶다는 얘기였다. 묻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했다. 왜? 무엇 때문에 단식을 다 했을까?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용철이 저 사람은 단식을 하면서도 공사장에 일을 다녔단 말인가? 기석은 다시 한번 중국에서 온 사람들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꼈다.
그 두려움은 바로 명화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했다. 명화가 생각나자 체념인지 절망인지 혹은 편안함인지 알 수 없는 한숨이 치물고 올라왔다. 그래서 기석은 잠시 벽돌지게를 내려놓고 심호흡을 한번 했다. 용자는 육교 위에서 가리봉동을 내려다본다. 비가 내려서 육교 위는 지저분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숱한 담배꽁초들이 육교 위에 버려져 있고 과자봉지, 종이컵, 전단지들이 비에 젖은 채 뒹굴고 있다. 저 아래 어디쯤에 명화가 살고 있을 것이다. 날은 어느새 저물었다. 날이 저물자 비도 그치고 육교 아래는 빨갛고 파란 불빛들이 하나 둘 빛나기 시작한다. 옷장수가 지나간다. 허리가 구부정한 옷장수가 어깨에 옷가방을 메고 손에는 두어 벌의 티셔츠와 한 벌의 잠바를 들고 용자에게 다가온다. 한 벌에 3,000원, 최고급 메이커 셔츠가 한 벌에 3,000원, 잠바는 10,000원, 디자인 멋있잖아요. 용자 앞에 노란 티셔츠를 들이민다. 용자가 외면하자 옷장수는 무심히 멀어졌다. 용자는 다시 육교 아래를 굽어본다. 인성 여인숙 욕실 완비 TV 설치가 반짝거린다. 맥주, 양주, 개미, 단란주점에 간판이 반짝거린다. 용자는 천천히 육교 아래로 내려섰다. 장터 식당, 중국 음식성, 금고 대출, 그리고 알아먹을 수 없는 빨간 한자 글씨체의 간판이 반짝거린다. 인성 여인숙, 신도 여인숙, 구룡 여인숙을 지나 중국 전화편 동북 풍미 앞에서 서성거린다. 진초록 상의에 진노랑 바지, 진초록 구두에 노랑 양말을 신은 여자가 바쁘게 지나간다. 18롤짜리 땡큐 화장지 가방을 든 아가씨가 지나가고 아이들 한 무리가 손에 초코칩 과자를 들고 삼진 오락실 안으로 몰려 들어간다. 체육 복권 1등, 1억 원 당첨이라고 씌어진 노란 휘장 앞에서 이제 막 삼진 오락실에서 나온 여학생들이 방자하게 웃고 있다. 손에는 하나같이 핸드폰을 들었다. 술 취한 한때의 남자들이 중국 식품점 안으로 들어가 금강산 옥수수면이 있느냐고 떼거리로 묻는다. 주인 남자가 보고도 모르느냐며 2개의 옥수수면을 투명 비닐에 넣어 한 봉지로 만들어 내민다. 용자가 명화 소식을 들은 것은 바로 며칠 전이었다. 난곡에서 남편 달곤과 마주쳤을 때 용자는 죽어도 시골로 내려가지 않겠노라고 딱 버텼다. 달곤이 용자를 두들겨 팼다. 밤에 둘이 여관에 들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팠다. 부랴부랴 산부인과에 갔는데 뱃속에 아이가 죽었다고 했다. 달곤이 용자더러 같이 죽어버리자고 했다. 용자는 달곤이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사이 도망을 쳤다. 이제 자신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용자는 알고 있었다. 돈이 없는 생활은 계속될 것이고 달고는 술이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것이며 술이 늘면 늘수록 용자가 맞는 횟수도 늘어날 것이다. 거기에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뱄다는 사실을 달곤이 알아버린 이상 달곤을 따라 시골로 내려간다는 것은 기름을 쓰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과 뭐가 다를 것인가. 더구나 한번 집 나간 여자가 다시 집에 들어갔을 때 시골 사람들 눈초리가 어떠리라는 것을 용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제 시어머니만 시어머니가 아니고 동네 할멈들 전부가 시엄씨가 되리라는 사실을.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랬다. 애기한테 양말을 신기면 왜 답답하게 양말을 신겼느냐. 양말을 벗기면 왜 애기를 맨살덩이로 내놨느냐. 토를 다는 게 시골 할멈들이었다. 이제 용자는 정말 다시는 그 생활로, 앞이 보이지 않은 총구석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다.
달곤한테서 도망을 친 그 밤에 용자는 일단 제가 일했던 노래방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에 다음 날로 곧바로 주방 아줌마를 구한다는 식당에 취직을 했다. 아이가 떨어져 나간 몸에서는 계속 하열이 쏟아졌다. 용자는 저를 버린 훈이도 저를 두들겨 패던 달곤도 다 잊기로 했다. 단지 이제부터는 돈만 벌기로 했다. 남편도 사랑도 자식도 다 필요 없이 그저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고 용자는 생각했다. 그 식당에서 얼마 전 새로 주방 아줌마로 들어온 중국 아줌마를 만났다. 중국에서 왔다니 설마 하면서도 한번 물어보았다. 나이는 한 30살쯤 되고 얼굴은 동글동글하고 눈썹이 가지런한 장명화라는 여자를 아느냐고. 그때 그 아줌마가 대뜸 그랬던 것이다. 내가 알아요. 해림서 온 여자 맞지요? 연변에서 왔다고 하던데. 한국 사람들은 중국에서 왔다면 다 연변에서만 온 줄 알지. 거는 해림서 왔습니다. 내 여 오기 전에 그니를 만났는데 어디 있냐면 가리봉 오거리 안 있습니까? 그 아줌마가 가르쳐준 대로 오늘 용자는 일하는 식당에는 몸이 아프다는 핑계를 대고 잠시 짬을 내 이곳 가리봉동으로 명화를 찾아서 왔다. 어쨌든 제가 집을 나온 동기가 명화한테 있는 데다가 명화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탓도 있지만 사실을 말하면 지금의 제 처지가 너무 안 좋아 명화를 만나면 무슨 해결책이라도 생길까 싶은 신락 같은 기대감을 품고서 용자는 소녀 시절에 와서 공장을 다니던 때 살다가 떠난 지 근 10년하고도 수년이 흐른 지금 다시 이곳 가리봉동으로 온 것이다. 10수년 전 돈을 벌러 처음 가리봉동에 들어섰을 때의 처지와 지금 제 처지는 별반 다르지 않은데 지금의 가리봉동은 예전 가리봉동이 아니다. 그전에는 사방을 둘러봐도 납작한 지붕들과 공장의 굴뚝만 보였다. 또 그때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온 한마을 동무 선수기를 찾아 이곳 가리봉동으로 왔지만 지금은 조선족 명화를 찾아온 길이다. 선수기는 용자가 찾아왔을 때 제 사는 자취방으로 용자를 데리고 가서 따뜻하게 연탄불 지피고 밥을 해주고 가리봉 시장에 데리고 나가 옷도 사주고 제가 다니는 용마 양행에 취직까지 시켜주었었다. 한 일주일을 선수기 자취방에 머물다가 선수기가 사귀는 남자가 용자 때문에 선수기 집에 못 오는 것이 불만이 되어 선수기와 대판 싸우는 것을 보고는 그 다음날 기숙사가 있는 협성 직물로 옮겨가던 날 밤이 꼭 오늘 밤처럼 하루 종일 비가 오다가 저녁 나절에 개었던 날이었다. 그 밤에 오들오들 떨면서 선수기와 협성 직물 기숙사로 제 짐을 옮겼었다. 속으로는 시원할 것이면서 겉으로는 슬퍼하던 고향 친구 선수기는 그 뒤 그 남자와 헤어지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여 지금은 경남 창원에 산다 하였다. 창원에 산다 하니 남편이 가리봉에서보다는 더 큰 공장에를 다닐 것이다. 남편이 큰 공장에 다닌다면 선숙이 형편도 자기보다는 좋을 것이다. 그때 선숙이처럼 얌전하게 공장 다니다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으면 자기도 지금 창원에서 살까? 남편은 날마다 오토바이 타고 공장 다니고 일요일이면 놀러 가고 남편 월급으로 살림도 너무너무 예쁘게 잘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내 모양이 이게 뭐냔 말이다. 용자는 선수기가 부럽고 자기 신세가 처량하여 절로 짜증이 났다. 명절이 되어도 통 고향에는 오지 않아 10수년 동안 보지 못한 선수기가 느닷없이 지금 이곳 가리봉 오거리 한복판에서 생각나는 것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명화를 만나면 명화도 그전에 선숙이처럼 용자에게 따뜻한 연탄불도 지펴주고 밥도 해주고 시장에 가서 옷도 사줄까 그 생각을 하다가
용자는 그만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다. 식당 중국 아줌마 말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내도 중국에서 왔지만 중국 사람들 돈밖에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우리 중국 사람들 다 내쫓으려 하지만 한번 중국 떠난 사람 다시는 중국에 안 갑니다. 자고로 똥파리도 똥 있는 데 꼬여들듯 이 사람은 밥 있는 대로 꼬여드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한번 고향 떠난 한국 사람들 다시는 고향에 안 가는 이치와 같은 겁니다. 돈 없는 고향 왜 갑니까? 가면 앞날이 보이지 않는 고향은 고저 심정 안의 고향일 뿐입니다. 피죽을 먹어도 돈 있는 땅에서 먹는 게 좋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 돈 찾아 고향 떠난 사람은 절대로 고향 안 가요. 용자씨 착해 내가 이런 말 하지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말 안 합니다. 그 아줌마 말이 어떤 말인지 용자는 알고 있었다. 우선 저 자신이 먼저 고향에는 절대로 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명화는 더할 수도 있다. 떠난 전라도가 명화 고향은 아니지만 한때나마 같이 살던 한마을 사람이 찾아오는 것이 명화한테는 전혀 반길 일이 아닌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왕 여기까지 오긴 왔으니 아줌마가 일러준 대로 우선 명화가 식사를 해결한다는 동포의 집이란 데를 찾아가 보는 수밖에 없었다. 용자는 세탁소 앞에서 잠시 서성이다가 다리도 아프고 어쩐지 주인 아저씨 인상이 순해 보여 그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기로 했다. 세탁소 안에는 윗도리는 양복을 차려입고 아랫도리는 추리닝을 입은 사내가 세탁소 주인에게 맡긴 바지가 다려지기를 기다리고 있다. 아저씨, 혹시 이 근방에 동포의 집이란 데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는 뭐 하려고 찾지요? 혹시 누가 돈 떼먹고 안 줬어? 아니, 그게 아니고 친구를 좀 찾으려고. 한국 온 지는 얼마나 됐어?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 왜 한국 사람이 동포의 집을 찾소? 아까 말했잖아요. 거기 가면 제 친구를 찾을 수 있다 해서. 용자의 아래 위를 훑어보던 세탁소 주인 남자가 제 세탁소 바닥에 함부로 침을 뱉으며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그 자식들 우리 한국 와서 돈 엄청 벌었을 것이요. 옷을 기다리던 남자가 맞장구를 친다. 하여간 여기 가리베가스 상권을 요새는 그자들이 다 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공산주의 사회에서 온 자들이라 그런지 의심들은 또 얼마나 많은지 도대체 사람 말을 안 믿어요. 저 앞에 있는 군복 말이요. 나 5,000원에 떼와 6,000원에 팔아. 그런데 이 떼놈들이 그걸 3,000원에 달라 그래. 내 참. 거머시냐? 나는 지난번 텔레비전에 나와서 외국인 노동자가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했었던 목사, 교수들 말 듣고 붕괴까지 했다니까. 뭐? 핍박? 돈 없으면 인간 대접 못 받는 건 당연한 것 아니여? 어이, 김 사장. 30년 전에 우리 막 서울 와서는 어땠어? 자국민 핍박받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외국인들 인권이 어쩌네 야만이네. 하여간 배운 인간들 하는 짓거리란 이제나 저제나 마음에 안 들더만. 잉?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또 유식한 인간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 자국민 이기주의라나 뭐라나? 우리같이 못 사는 자국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럼 자국민 이기주의 해야지. 안 해? 숫째 용자의 존재는 무시하고 저희끼리 시끄럽다. 슬그머니 그냥 나오려는데 그제야 생각났다는 듯. 거기가 어디냐면 저기 위쪽 한참 올라가다 보면
육교가 나올 것이요. 그 육교 너머에 5층 건물이 있는데 그 앞에 아마 큼지막하게 외국인 멋이라고 써져 있는 간판이 나올 것이요. 용자는 서둘러 세탁소를 나와 아까 지나왔던 육교를 향해 쟁걸음을 걷는다. 중국 아줌마가 가더라도 저녁 식사 시간에 가야 만날 수 있지 그러면 힘들다고 했기 때문이다. 드디어 동포의 집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아내는 빼빼 마른 두 노인이 파김치에 마늘 장아찌를 반찬으로 밥을 먹고 있다. 사람을 찾아왔는데 이곳에 혹시 장명화라고 있습니까? 두 노인은 들은 채도 않고 그저 밥 먹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 이곳에 혹시 중국서 온 장명화라고 우리는 당최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그저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라 여기서 밥을 먹는 거요. 우리는 중국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고. 용자는 그만 나무 의자 위에 풀썩 주저앉아 버렸다. 문 두드리는 소리에 놀라 눈을 뜨니 아까까지 희미하게 빛이 들어오던 출입문 유리가 지금은 환하다. 복도에 형광등이 켜진 것을 보니 밤이 되었단 말인가. 찌뿌드드한 것은 여전한데 방문을 여니 주인 남자가 손을 내민다. 아까 대실료 줬잖아요. 하루 종일 잤잖소. 초과분을 더 내시오. 1박 대실료로 정해진 12시가 넘어도 깨우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깨우는 주인 남자가 얄밉다. 아침 점심도 굶고 하루 종일 잠만 잤으니 팔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다. 할 수 없이 초갑은 5,000원을 남자에게 던지듯 쥐어주고 명화는 신도 여인 속을 빠져나왔다. 동포의 집에 가면 저녁을 얻어먹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거기까지 갈 힘도 없다. 몸이 영 안 좋은 것이 아무래도 오늘은 영업을 하기도 힘들 것 같다. 명화는 승혜가 하는 복례 반점으로 갔다. 복례 반점 옆에 새로 생긴 해랑 반점에는 휘황하게 불이 들어와 있건만 복례 반점은 불이 꺼져 있는 것이 이상하다 했는데 역시나 승혜는 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다가 명화가 들어서자마자 한숨을 있는 대로 내리쉰다. 명화가 대신 벽에 붙어있는 전기 스위치를 올려 불을 켜고 나서 왜 이러고 있는가 물으니 주방장으로 일하던 한족 머스마가 오늘 복례 반점 옆 지금 불빛 휘황한 해랑 반점으로 자리를 옮겨버렸다는 것이다. 나는 정말 내 집에 오는 손님 미라 없이 모두 친형제처럼 따뜻이 대해주었단 말이다. 그런데 해랑이가 얼굴이 좀 반반하기로써니 그 집으로만 저리 손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있고 주방장 놈까지 해랑 인연한테 붙어버렸으니 내가 속 안 상하게 생겼단 말이다. 더군다나 손님이 좀 모인다 싶으니 내 앞에서까지 배를 내밀고 다니는 해랑 인연 풍채라니 기가 다 막혀 눈물도 안 나온다. 해랑 반점의 해랑이는 명화도 알고 있다. 해랑이도 명화와 같은 해림 출신이라서 승희한테 말은 안 했어도 명화 자신도 은근히 해랑이한테 정을 느끼고는 있었다. 해랑이는 승혜와 한 배를 타고 한국에 왔다고 했다. 그리고 또 똑같이 김포에 있는 김포 순댓국집에서 하루 17시간씩 일을 했다고 했다. IMF 때 둘 다 돈을 못 벌고 있을 때도 해랑이 눈물 승혜가 닦아주고 승혜 눈물 해랑이가 닦아주며 지냈다고 했다. 해랑이가 눈물을 하염없이 흘리며 서울의 밤거리를 방황할 적에도 나는 고향에 보낼 돈을 해랑이한테 주었다. 해랑이 부친이 돌아가시고 해랑이가 땅을 치고 통곡하며 부친 잃은 슬픔에 몸져 들어 누웠을 때도 나는 해랑이를 위해 밥상이 25개나 되는 큰 보신탕집에 들어가 손님들이 들이닥칠 때는 화장실도 제때 다녀오지 못하면서 돈을 벌어 해랑이한테 주었다.
된 감기에 걸려 온몸이 쑤셔나고 뼈마디가 동통이나 운신하기도 어려워도 이를 악물고 일한 돈을 해랑이 부조금에 보탰다. 한 달에 2번 쉬는 휴식일도 단돈 몇만 원이라도 더 벌겠다고 쉬지 않고 일해 번 돈이었다. 자정이 되어 사장이 셔터문을 와그르르 내리워 잠그고 돌아가면 감옥에 갇힌 심정이었다. 기진맥진에 쓰러지면 두 눈에서는 뜨거운 것이 자꾸자꾸 흘러내렸지. 그런데 이제 와서 저나 나나 똑같이 부모 형제를 이별하고 타향에 와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더니 꼭 이런 현실을 도래케 하느냐 말이다. 나는 오늘 외롭고 쓸쓸하고 기진맥진하여 장사고 뭐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승혜의 장광설이 끝나자 명화가 더 숨이 차다. 한국에 와 승혜는 아기를 낳을 여성으로서는 아니어야 할 술, 담배까지 하게 되었다. 담배 연기를 명화에게 훅 내뿜는 승혜에게 명화는 건성으로 남아 위로의 말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았다. 그래도 승혜 너는 벌어놓은 돈도 있겠다. 돌아갈 집도 있겠다. 무엇이 걱정이란 말이냐. 나 같은 사람의 꼴을 보더라도 인차 정신 차리고 올곧은 마음으로 장사를 시작하여라 하고 그리고 그만 일어서려는데 너도 정말 인정머리 없구나. 기왕 왔으니 술이나 한 잔 먹고 가라. 일어서는 명화를 승혜가 한사코 붙잡는다. 승혜의 수작이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수작이라는 것을 명화는 안다. 사실은 몸이 좀 안 좋다. 비만 오면 몸이 노인네처럼 가물가물하니. 그래? 몸 안 좋을 때는 술이 보약이다. 옛다. 한 잔 받아라. 승혜가 주는 술을 억지로 한 잔 받고 있는데 손님들이 들어왔다. 이 집에 오늘 장사 안 합니까? 손님들이 들어오자마자 승혜는 언제 제가 술 먹고 신세 한탄을 했더냐 하고 생기가 번쩍 들어 손님들을 반긴다. 그날은 그래서 노래방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는 승혜의 요청대로 주방장이 해야 할 일을 명화가 대신해 줄 수밖에 없는 날이 되고 말았다. 손님이 늘어날수록 밤이 깊어질수록 명화 손발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그래도 명화는 서 있을 수 있는 한까지는 서 있어야 한다는 오기로 가지와 양파와 양송이를 돼지기름에 볶고 메추리알을 튀겼다. 그렇게 해서 고향에서도 안 먹어본 따구어스를 만들어 냈다. 경수가 하늘 불빛 휘황한 해랑 반점보다 적막한 북내 반점으로 이끈 것은 이 집의 주 메뉴인 따구어스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주문한 따구어스가 어쩐지 맛이 안 좋은지 경수가 주인을 불렀다. 주방장이 바뀌었나요? 전에 먹던 맛이 안 나네요. 여주인은 대꾸하지 않는다. 경수도 더 이상은 말하지 않고 한에게 귓속말을 한다. 중국 사람들은요, 확실히 서비스 정신이 제로예요. 이것 보세요. 아무것도 없이 달랑 시킨 것 하나뿐이지 않습니까? 음식에 실망한 경수가 주인에게 텔레비전을 끄고 대신 중국 음악을 틀어달라 요청한다. 주인은 또 그런 것 없다고 고개를 흔든다. 보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손님도 없는 식당에 텔레비전 소리만 요란하다. 경수는 한에게 중국에 안 가고도 중국의 풍미를 접하게 해주고 싶었던 제 소망이 깨진 것이 못내 섭섭한가 보았다. 이게 바로 중국식인가 보다. 아, 형, 진짜 중국식은 따로 있어요. 거기 갈래요? 경수는 그랬다. 한을 만나면 언제나 한도 끝도 없이 매달리는 어린애가 되었다. 세상 천지에 제가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한이라고 말하는 경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경수의 눈이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 속 같다고 느껴질 때면 한도 이미 그 우물 속에 깊이 빠져있는 때이기가 십상이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 것 같았다. 동네 반점에서 야채 냄새보다도 기름 냄새가 더 많이 나는 따구어스를 안주 삼아 술을 마시고 나와서도 경수는 한사코 한을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가리봉의 밤거리는 확실히 이국적인 데가 있기는 있었다. 길을 걷다가 문득 경수가 가파른 계단을 타고 들어간 곳은 노래방이었다. 따로 있다고 말한 중국식이란 데가 바로 노래방이었니? 의자에 풀썩 앉으며 한이 물었다. 아니요, 중국식이라기보다 그냥 제식이죠 뭐. 싱겁게 마주 앉아 노래 곡목이 적힌 책을 뒤적거리는데 노래방 사장이 들어선다. 아줌마 불러드릴까요? 이 바닥에선 가수로 통하는데 아주 끝내준다 아닙니까? 말이 어눌한 것이 한쪽인 것 같았다. 그럴 것 없다고 할 새도 없이 경수가 벌써 돈을 지불하고 있다. 형도 글을 쓰려거든 현실이 어떻다는 걸 확실히 아셔야 해요. 맨날 착한 척만 하지 마시고요. 저는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라 현실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무래도 경수는 복례 반점에서 마신 배갈 몇 잔에 취한 것 같았다. 맥없이 경수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데 여자가 들어선다. 승희예요. 제가 먼저 가리봉 연가 한 곡 부르겠습니다. 여자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인사가 끝나기 바쁘게 노래 한 곡을 선곡한다. 여자가 가리봉 연가로 지칭한 슬픈 노래는 부르지 않을 거야가 흐르는 동안 경수는 고개를 푹 꺾고 있고 한은 노래방 기계 화면을 바라보며 여자가 부르는 노래 가사를 따라 읽었다. 가슴에 몸부림치는 추억도 가슴에 몸부림치는 미련도 가슴에 몸부림치는 사랑도 너를 위하여 모든 걸 잊어줄게. 슬픈 노래는 부르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대 때문에 이 마음에 잠든 사랑이 있어. 슬픈 노래는 부르지 않을 거야. 슬픈 노래는 부르지 않을 거라는 가사와는 반대로 여자가 부르는 노래는 슬프다. 슬픈 노래는 부르지 않을 거라면서 여자는 계속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아무래도 기석은 궁금해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기석은 마음에 내키지는 않지만 어쩐지 또 용철이 가엾다는 생각이 불쑥 들어서 용철을 따라 이곳 가리봉시장 중국 동포들이 많이 온다는 순댓국집에 앉아있는 중이었다. 순댓국집 의자에 앉자마자 기석이 용철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었다. 다 단식을 했담서요? 단식이요? 궁금합니까? 궁금해요. 돈이 없어 굶었다 아닙니까? 그것도 사흘씩이나요. 용철이 삐쩍 마른 얼굴로 배시시 웃는다. 기석도 그만 웃고 말았다. 실은 한국 친구 사귀고 싶은데 다들 상대를 안 해주는데 기석 씨가 그래도 제 마음에는 쏙 든다 아닙니까? 외로워서 그러지요 뭐. 용철은 혼자 말하고 또 혼자 웃는다. 한국 사람이라고 왜 외롭지 않은지 아요? 한국 사람은 왜 외롭답니까? 그야 뭐, 돈도 없고, 짝 없으니 외롭지요 뭐. 기석도 용철이 말투를 닮아간다. 한국 사람은 왜 돈 없습니까? 배운 것 없으니 그렇지요 뭐. 맞아요. 지식 없으면 어디서나 돈 벌기 힘들어요. 나는 14살에 아버지 죽고 15에 농사를 지었다 아닙니까?
어머니, 누나, 형 있고 형이랑 형수는 안산 오이도에 안 있습니까? 내 고향은 흑룡강 해림시 신향 강북촌입니다. 해운 학교 6개월 필업하고 한국 상선 1년 반 탔다 아닙니까? 그때 그냥 60만 원 그대로 바꿔서 그 길로 한결같이 매진하지 못한 내 경솔한 처신에 대하여 지금은 엄청 후회한다 아닙니까? 이게 다 내가 한테 옳지 못한 마음을 먹어 그리 된 것이긴 한데. 용철이 또 배시시 웃는다. 그 웃음의 의미를 기석은 당최 알 수 없었다. 왜 자꾸 내력 없이 잘 웃으시오, 이? 그러나 용철은 양심이 찔려서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제가 남편이 한국에 돈 벌러 간 여자랑 어쩌고 저쩌고 제 옳지 않은 마음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용철은 실실 잘 웃던 이제까지와는 다른 잠옷 근엄한 표정으로 중국 조선족 사회의 풍기문란에 대해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이건 실화입니다. 한국으로 돈 벌러 간 처가 5년 동안 집에 돈 한 푼 보내주지 않고 전화 한 통 없이 있다가 어느 날 불쑥 나타나더니만 이혼을 제출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사나이는 격분에 못 이겨 이혼에 동의를 해버렸답니다. 그 처가 건방지게실이 웬 한국 남자를 달고 와서는 으쓱해 하더니 아이한테 용돈 몇 장 던져주고 휙 사라졌더랍니다. 알고 보니 그 남자와 한국으로 날아와 살림을 차렸답니다. 사나이는 분을 못 이겨 어떡하든 한국으로 갈 마음을 먹고 브로커한테 인력 거부 생활을 해서 번 돈을 주고 한국에 오긴 왔지만 그 아이들은 어찌하겠습니까? 그리하여 인차 청소년 성교육 문제 또한 심각하단 말입니다. 구미에서나 일어나는 줄 알았던 소녀 엄마가 생겨나질 않나 사회 구석구석에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참, 나 혼자만 언권을 독점해서 안 됐습니다. 기석 씨의 형편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용철은 단식을 한 후라 그런지 술은 얼마 먹지 않고 머릿고기만 집어 먹었다. 기석은 안주에는 젓가락이 가지 않고 자꾸 술이 들어갔다. 안주는 얼마 못 사도 술은 얼마든지 살 테니 걱정 말고 천천히 드십시오. 이번에는 기석이 웃었다. 기석 씨는 우는 얼굴이 참 보기 좋습니다. 웃는 모습이 보기 좋은 사람은 마음씨도 좋다 그랬습니다. 기석이 갸우뚱하게 고개를 든다. 뭐라고 말을 하긴 해야겠으나 용철이처럼 언변에 자신이 없어 그저 산골이었어라우. 우리 집은 불내 먹고 살다 아랫마을로 소개되어 살다가 늦장가를 갔는데 여자가 가불었어라우. 중국서 온 여잔디 얼굴은 이쁜디 내 복이 아니었던 값으라우. 이마에서 진땀이 다 난다. 실은 내가 오늘 기석 씨한테 이 부탁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 여자 이름이 송은실입니다. 전화번호가 처음에 033이고 용철이 수첩을 꺼내 전화번호를 찾는다. 그 여자가 지금 내 돈을 빼앗아 가버렸습니다. 나랑 정동진에도 갔던 여잔데 그 여자한테 내가 그만 속아서 돈을 몽땅 털렸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그 돈 찾아서 우리 딸 엄마도 찾아야 하고 우리 딸 엄마 찾으면 우리 딸한테 속히 돌아가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한때 옳지 못한 마음을 먹어 이혼을 하긴 했지만 나는 하루 83,000번 숨을 쉬는 그 어떤 한순간도 우리 딸엄마 명화를 잊은 적이 없단 말입니다.
느닷없이 용철이 탁자에 엎드려 울기 시작한다. 기석이 용철을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힘없이 한마디 한다. 중국서는 여자들 이름 중에 명하가 많은갑서야. 우리 색시 이름도 명하였는데 거참. 허승희, 아니 장명화는 그날 밤 도저히 더 이상 노래방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두 사람의 한국 남자가 놀러온 자리에서 슬픈 노래는 부르지 않을 거야. 천민밀, 야래향, 세 곡 정도만 뽑고 나서 그만 핸드폰을 꺼버렸다. 몸도 안 좋은 데다가 아무래도 복례 반점에서 술을 마시고 일을 했던 게 화를 더 자초한 것 같았다. 숙소인 신도 여인숙으로 서둘러 걸어가고 있는데 자꾸 발걸음이 헛디뎌지면서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래서 잠시 쉬어갈 짬으로 신도 여인숙 간판이 보이는 골목 입구에 몸을 부렸다. 그러고 있자니 갑자기 눈물이 났다. 사람이 가장 서러울 때가 몸 아플 때라더니 눈물이 절로 샘솟았다. 눈물 속에서 기석이가 생각났다. 정을 주지 않고 살았으므로 천년이 가도 생각 같은 건 나지 않을 줄 알았던 전라도 가난뱅이 기석이의 삐죽한 얼굴이 눈물 속에 잠깐 보였다 사라졌다. 승혜는 돈을 쫓아 내 여기까지 왔노라며 슬피 울었다. 나는 무얼 찾아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 결국 가난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지. 가난이. 용철이와 낳은 향미 얼굴인지 기석이 조카 숙희 얼굴인지 알 수 없는 계집애의 얼굴들이 잠깐씩 떠올랐다 사라졌다. 목을 빼고 돈을 기다리고 있을 고향의 부모가 그 부모와 살았던 제 고향 해림의 흙바람 일던 골목이 떠올랐다 사라졌다. 사람 하나가 골목 안으로 들어서는 기미가 보였지만 이상하게 몸이 땅으로 점점 꺼져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일어설 기운이 없었다. 숙소는 가까운 듯 천리나 멀게 느껴졌다. 골목이 좁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명화는 사람이 지나가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등을 벽 쪽으로 찰싹 붙여서 앉았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므로 명화는 사내의 손에서 반짝 빛나는 금속성의 빛을 알아채지 못했다. 낮에 비가 내려서인지 기대고 있는 벽이 축축했다. 어디선가 끊임없이 악을 쓰는 소리가 들렸다. 노래방에서 1시간을 신청하고 30분도 채우지 못하고 나온 것이 아무래도 경수는 불만인 모양이었다. 자꾸만 또 어디론가 가자는 것을 억지로 끌고 대로변을 가로지를 참인데 경수가 자꾸 갈 데가 있다는 것이다. 아이랑 내 처가 기다리고 있잖니. 딱 한 군데만 더 가면 됩니다. 어딘데? 가보면 알아요. 그래서 따라 들어간 게 으슥한 골목 아니었다. 경수가 바지춤을 까내리고 방뇨를 했다. 골목 안은 이미 지린내가 진동했다. 골목 안으로 들어서던 술 취한 남자가 경수 옆에 서서 똑같은 포즈를 취했다. 이제 자연스럽게 한도 그렇게 했다. 실은 아까부터 하수도 공사가 하고 싶어 혼났습니다. 화장실을 가잖고. 그때는 또 그 생각을 깜빡했잖아요. 그때 술 취한 남자가 말을 붙여왔다. 술을 먹으면 가끔 멀쩡한 사람도 화장실 가는 생각을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연변 사람 말투였다. 바지춤을 올리며 경수가 물었다. 동포입니까? 그렇습니다. 연변에서 왔나요? 흥룡강 해림서 왔습니다. 노동일을 하지요. 아, 그래요? 나도 노동일 하는데. 나는 하루속히 기술을 연마하여 기술로서 성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술자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이 동서고금의 진리지요. 얼굴은 깡마르고 시커멓지만 금태 안경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무래도 영 무식자는 아닌 것 같다. 한이 물었다. 한국에 오기 전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해운학교 필업하고 한국 상선을 탔습니다. 아, 그때 그냥 60만 원 월급 받는 그 생활을 접지 않고서 그대로 그 일에 진력하였더라면. 금태의 안경의 사내는 후회 막급한 표정으로 잠시 하늘을 우러렀다. 방뇨를 마치고 나서 방뇨자들끼리 잠깐의 방담을 하고 있는 셈인데 어디선가 아이들 말소리가 들려왔다. 야, 저리 좀 가. 싫어. 춥단 말이야. 내가 진드기처럼 달라붙으면 귀찮단 말이야. 추우니까 그렇지. 누나는 안 추워? 추워도 상관없어. 소리는 바로 세 남자가 방뇨를 했던 골목에서 기역자로 돌아가는 곳에서 나고 있었다. 하는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얘들아, 밤이 늦었는데 왜 집에 안 들어가니? 누나는 연함은 살, 동생은 67살쯤 되어 보이는 두 아이가 고개를 푹 꺾었다. 그러면서 누나가 모기 소리만 한 소리를 낸다. 상관 봐요. 신경질 나게. 그래도 밤인데 집에 들어가 자야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두 아이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친다. 우리 엄마 일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의 그 서술에 그만 엄마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묻지 못하고 한이 이 사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는데 경수가 수습을 한다. 미안해. 아저씨가 잘 몰라서 그랬거든. 미안하면 다예요? 말은 되바라지게 하면서도 눈은 여전히 내리깔고 있다. 여태 떠나지 않고 있던 금태 안경의 사내가 한마디 거둔다. 아이들이 저러는 건 아이들을 탓하기 전에 부모들 자신들이 자기를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단 말입니다. 아이들에게서 아이들의 정신세계를 박탈한 건 필히 어른들의 잘못이 크단 말입니다. 술 냄새는 풍기는데 말인즉슨 아귀가 딱딱 맞아떨어지긴 한다. 아귀 딱딱 맞아떨어지는 남자와 아이들 앞에서 한이 쩔쩔매고 있는 참인데 대로변 쪽에서 앰뷸런스 소리가 이쪽으로 다가오고 있다. 어디서 불났습니까? 글쎄요. 구급차의 서슬에 아이들이 놀라 후닥닥 대문 안으로 튀어 들어갔다. 경수가 문득 말했다. 형, 여긴 우범지대예요. 사건, 사고, 다발지역. 옛날에 여기 공장 많을 때 노동자들이 데모 많이 했잖아요. 그때 여기 경찰들이 데모 막느라 고생하다가 그 다음에는 또 여기가 가출 청소년 아지트가 됐잖아요. 그 청소년들 선도하느라 고생하다가 지금은 또 술이 좀 깨니? 아, 앰뷸런스 때문에 아까운 술 다 깨버렸잖아요. 그러고 보니 여기 있던 애들이 다 들어가 버렸네요. 새삼스레 아이들 찾는 신용을 한다. 삐리리 전화벨 소리가 난다. 여보, 왜 이렇게 늦어요? 태양에서 전화 왔는데 전화 좀 해달래요. 그동안 수고했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예감이 안 좋아. 참, 그리고 이민우 선생님한테서도 전화 왔는데 영주 할머니가 위독하시대. 춘향 영주 말이야. 휴대폰 너머 아내의 목소리는 이윽고 골목 안으로까지 들어온 앰뷸런스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는다. 형, 이쪽에서 무슨 사고가 났나 봐요. 무슨 일인지 가봐요. 여보, 여기에 무슨 사고가 났나 봐. 무슨 소리예요? 사고는 지금 우리 집에 났다니까. 태양일 끊어지면 이젠 우리 어떡하느냐. 앰뷸런스 소리가 너무 커서 통화는 더 이상 불가능했다. 전화를 끊고 경수가 간 곳을 따라가다 문득 돌아보니 금태 안경 남자가 골목 안에서 고개를 길게 빼고 이쪽을 살피고 있다. 앰뷸런스 쪽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무슨 일이래요? 사람이 죽었다나 봐요. 누군데요? 몰라요. 여잔데 이 근방 노래방에서 일하는 아줌마라고도 하고.
앰뷸런스에 실리는 여자의 얼굴이 어디서 본 얼굴 같아서 한이 날카롭게 경수에게 물었다. 경수야, 여자 얼굴 봤니? 혹시 아까 노래방? 그런 것 같아. 근데 저 여잔 누구지? 형, 왜 그래요? 왜 자꾸 여자를 찾아요? 사고를 당한 여자는 분명히 그 여자였다. 가리봉 연가, 아니 슬픈 노래는 부르지 않을 거야 라는 슬픈 노래를 불렀던 여자. 그런데 한의 눈은 또 한 여자를 쫓고 있다. 몰려든 사람들이 앰뷸런스 뒤를 우우 쫓아가는데 한은 모여들었던 인파에 묻혀 가리봉의 휘황한 거리 저쪽으로 사라지는 한 여자를 쫓아가고 있었다. 영문을 모르는 경수는 또 한을 쫓아오고 있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진 그 여자는 분명 사진에서 본 실리, 한이 사진 촬영을 갔던 마을 김달곤의 아내 미정희 엄마가 틀림없었다. 이튿날 한은 춘향으로 내려가는 자동차 안에서 경수의 전화를 받았다. 형, 어젯밤 죽은 여자가 우리 들어간 노래방에서 노래 불렀던 허승이라는 여자였던 게 맞아요. 왜 가리봉 연가라고 슬픈 노래는 부르지 않을 거야 불렀던 그 여자 말이에요. 형, 형, 아이 참 전화가 왜 이래? 누군가 그 여자를 찌르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는데 하여간 그 여자가 살면서 맨 마지막 만났던 사람이 바로 형과 저였던 거예요. 그런데 형은 어젯밤에 또 누구를 그렇게 쫓아갔던 거예요? 혹시 옛날 애인이라도 본 거예요? 형, 형! 차 앞 유리 앞에서 뭔가가 번쩍하는 느낌이 왔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힌 것이 틀림없었다. 자동차 계기판은 시속 150km에 육박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은 속력을 줄일 수가 없었다. 형, 제 말 들려요? 전화는 곧 끊어졌다. 속도를 못 이기고 구형 록스타가 심하게 몸을 떨었다. 운전대를 잡은 한의 손도 떨리기는 마찬가지였다. 공선옥 작가의 가리봉 연가 잘 감상하셨나요? 공선옥 작가는 1963년 전남 곡성에서 태어나 전남대 국문과를 중퇴했습니다. 1991년 창작과 비평의 씨앗부를 발표하며 등단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녀는 우리 사회에 소외된 이웃과 가난의 문제를 정면에서 다뤄온 작가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아닌 변방에서 버둥거리는 여성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섬세하면서도 활력 넘치는 언어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공손옥의 작품 세계에 어떤 주의라는 말을 꼭 붙여야 한다면 여성주의라기보다는 약자주의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빈부, 지위, 남녀를 넘어 인간이 존중받는 세상, 인간의 품위가 작품의 키워드입니다. 정치, 종교, 언론, 역사가 놓친 오늘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글을 써야 한다는 공선옥은 약자들의 편에 서서 다양한 사회 문제들의 적극적인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단편 장마로 여성 신문 문학상, 시절들로 신동엽 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만해 문학상, 꽃 같은 시절로 요산 문학상,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로 최만식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주역 작품집으로 오지리에 두고 온 30살, 멋진 한 세상, 공선옥 마흔의 길을 나서다, 유랑가족, 명랑한 밤길, 내가 가장 예뻤을 때, 꽃 같은 시절, 그 노래는 어디서 왔을까 등이 있습니다.